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미확인 존재들. 1. 서울에 살 때였는데 천안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천안에 사는 선배에게 무슨 재료를 사다 주기로 했는데 그걸 갖다 줄 겸 놀다 올 겸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일반 국도를 타고 갔는데 평택을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평택이 도시정리화인가 명칭이 잘 생각나지 않는데 광역적으로 깔끔화하는 공사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평택은 전에도 간혹 갔던 곳이고 해서 대충 어림짐작으로 헤매다시피 찾아가는데 그 공사 같은 것 때문에 이정표도 엉망이고 길도 엉망이고 해서 좀 헤매게 되더군요. 아무튼 물어물어 가다 보니 양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직진하면 될 것 같기도 했지만 오른쪽으로 쭉 바리케이드를 쳐놨길래 공사 하나보다 싶어서 오른쪽 언덕길로 올라갔습니다. 계속 가다 보니 아주 좁다란 산길인데 잘 들어온 것 같아서 후진으로 내빼려 해도 너무 좁아서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조심조심 앞으로 갔습니다. 자그마한 전형적인 시골 동네가 나왔습니다. 한 2km 정도는 비포장도로가 쭉 뻗어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대는 여름인데 7시 40분쯤으로 어둑어둑해질 무렵입니다. 그 비포장도로 양옆으론 전부 논밭, 민가가 드문드문 불이 켜져 있고 길 중간 지점에 수은등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다 보니 수은등 밑에 하얀 소복이 아니라 그냥 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산발해서 늘어뜨린 채 고개를 푹 쳐박고 어떤 여자가 맨발로 쭈그려 앉아 있더군요. 저 여자 뭔가 싶긴 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오른쪽 백미러를 보니 정말 방금 1초 전까지 수은등 밑에 쭈그려 앉아 있던 그 여자가 없는 겁니다. 암튼 반사적으로 룸미러를 보고 왼쪽 백미러를 봤습니다. 웬걸 그 여자 차로 튀어오는 겁니다. 아 정말 단어를 갖다 붙이고 싶은데 그냥 무섭다는 말만 생각 안 납니다. 악셀을 밟았습니다. 60까지 올라갑니다.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수동도 아니고 자동입니다. 스피드 메타는 220까지입니다. 60에서 걸려서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나 싶어서 보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 여자와 차 거리는 점점 좁혀집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머리 식히면서 생각했던 게 사람이 100m를 10초에 주파하는 속도로 계속 달리면 최대 시속 40km 정도가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차의 계기판 바늘은 60을 가리킵니다. 더 이상 안 올라가지만 그리고 여자와의 거리는 점점 좁혀집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저는 그냥 밟습니다. 그러다가 제 왼쪽 창밖으로 뭐가 자꾸 아른거리는 겁니다. 1급 봤더니 그 흰옷의 여자가 바로 옆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닙니다. 산발하고 맨발인 채로 하얀 원피스를 입은 남자입니다. 이건 뭐. 암튼 그때 운전하던 차는 속력이 좀 올라가면 문이 저절로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한 번도 내리지 않아서 문도 안 열었고요. 당연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달리면서 손으로 문을 따는 겁니다. 열렸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생각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수흥등 지나고 직진 비포장도로 지나 산 옆길 나가면 시내 가는 길입니다. 그게 약 2km 정도 된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길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그놈이 따라오고 그놈한테 3번을 따라잡혔습니다. 문을 따고 달리는 차로 상체를 차 속으로 쑥 밀어 넣더군요. 그놈의 얼굴을 제가 다리를 열심히 들었다 놨다 하고 무릎으로 밀다시피 찍어서 내보냈습니다. 두 번째 잡혔을 때 제 왼쪽 무릎 윗부분 허벅지 맞나요? 암튼 그 부분을 이빨로 콱 물었습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 제가 조수석 화물칸 그 물건 넣는 거 있죠. 거기에 항상 알루미늄 바디로 된 랜턴을 넣어 놓습니다. 그걸 꺼내서 머리를 열심히 팍팍 찍었습니다. 가까스로 떨곤 했지만 곧 또 잡혔습니다. 발로 차서 떨궜습니다. 나가 떨어지면서 제 왼쪽 신발도 갖고 갔네요. 백미러를 보니 그놈은 넘어져서 나뒹굴고 있더군요. 안심할 상황은 안 돼서 볼겨를도 없이 나갔습니다. 시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리막만 내려가면 동네입니다. 아득해진 정신이 돌아오니 고통도 살아나서 깨물린 허벅지는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어느 동네 편의점 쪽 갓길에 차를 잠시 대놓고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더군요. 편의점으로 음료수를 사러 갔습니다.
한숨 돌리고 다시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천안에 도착하고 선배에게 줄 물건은 안중에도 없이 선배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피곤이 죽을 만치 몰려오더군요. 꼴이 말이 아니었나 봅니다. 선배가 막노동 하다 왔냐? 라고 물었습니다. 내일 얘기합시다. 라고 말하고는 욕실에서 싸고 세수하고 발만 씻고 들어왔습니다. 양치는 생략했습니다. 옷을 벗고 자려는데 바지가 조금 벗겨지다가 허벅지쯤에서 걸립니다. 물린 곳은 피가 떡이 돼서 살살 뜯어냈습니다. 샤워기로 피 씻어내고 대충 닦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원래 목적이 선배에게 물건을 주러 간 거라서 트렁크에 실어놓은 그 물건을 빼주러 나갔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니 어저께 그놈이 나가떨어질 때 벗겨서 갖고 갔던 제 왼쪽 신발이 트렁크 물건들 위에 떡하니 놓여있더군요. 미친놈 취급당할까봐 선배한텐 얘기 안 했습니다. 워낙에 초자연 쪽 얘기 들으면 미친놈 취급하던 분이라 이 얘기는 제 친한 친구들 그리고 제 여자친구에게 허벅지 물린 자국까지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강조를 많이 하면 구라처럼 느껴질지 몰라서 많이는 안 합니다. 단지 이 얘기 100% 실화입니다. 얘기를 극화시키려고 덧붙인 것도 없고요. 뺀 부분도 없습니다. 얘기 끝입니다. 좀 허무하신가요? 전 그때 생각을 하면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덤덤한 편이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존재가 뭔지. 제가 10여 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그다지 무서운 일은 아니지만 기이한 것을 봐서 올려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해운대 근처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장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등산을 좋아하셔서 몇 번 정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산을 싫어하진 않아서 계속 따라갔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산행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초여름이었을 겁니다. 일요일 새벽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마고당을 지날 때쯤 뒤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빠른 속도를 달려와서 저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곳을 보고 계셔서 못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산을 오르는데 뭔가 시선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서 하얀 털옷을 입은 사람이 바위 뒤에서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한여름에 털옷을 입고 있어서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위에서 나와 다가오는데 불현듯 아까 절 밀치고 간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싹했습니다. 가는 길이 외길이라 돌아올 수 없었을 텐데 순간 그 사람이 네 발로 달립니다. 그러고는 저를 덮치는 듯 엄청난 속도로 달려옵니다. 두 눈을 찔끔 감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짝 눈을 뜨니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서 가시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럽게 쳐다보셨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께서는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살인인지 짐승인지 모르겠습니다. 털옷이라고 생각했는데 달려올 때 보니 아예 털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얼굴이 이상하기도 마치 이목구비가 없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봤지만 아직까지도 저 이외에는 장산에서 그걸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3. 36살이나 먹은 아줌마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왠지 부끄럽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는 일이라 이야기해 봅니다. 25년 전 당시 국민학교 4학년이었던 저는 유난히 무서움을 많이 타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부산시 북구에 있는 A국민학교 뒤에는 커다란 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산 중턱 너머로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섰지만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산이었습니다. 교문에서 바라보면 산자락 속에 학교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산 중턱에는 멀리서도 보이는 커다란 당산나무도 있었습니다. 4학년 2학기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안개비가 내려서 쌀쌀하게 느껴지던 아침 조회 시간. 준비물을 챙겨보다가 분명히 가방에 넣었던 철가루가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연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철가루를 책받침에 올려두고 그 아래에서 자석을 움직여서 철가루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수업 시작까지는 시간이 아직 남아서 있어서 교문 바로 옆에 있는 매점으로 우산도 쓰지 않고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갔습니다. 철가루를 손에 쥐었을 땐 이미 수업 시작 종이 울렸고
종소리에 놀라 뒤돌아서는 순간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산 중턱 위쪽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산을 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빨리 산을 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산마루 쪽에는 안개인지 비구름인지가 서려있는 흐린 시야 속에 그 흰 물체는 신기할 정도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머릿속은 수업 시작되었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꾸지람 들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쳐다보는데 잘 보니 그 흰 물체는 두 발로 오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기어서 올라가고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습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본 걸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얀색이었는데 옷이 아니라 왠지 털들이 휘날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흰 물체가 네 발로 산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렸지만 저건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자세다. 아니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포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발은 운동장에 잠기는 듯했고 몸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어린애는 어린애였던지라 이 신기한 걸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용솟음쳤고 순간적으로 몸이 움직여지자 두려움 반, 자랑하고 싶은 마음 반으로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숨을 거칠게 쉬며 교실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아까 본 그것을 친구들에게 소리치려는 순간 담임 선생님의 꾸지람의 목소리는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흥부를 감출 수 없었던 전 친구들에게 아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평소에도 겁 많고 눈물 많은 저의 이상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재미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미스터리한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아니, 남을 뻔했습니다. 10년 전 아이러브스쿨이라는 사이트가 한창 인기를 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곳을 통해 어릴 때 동창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사이트가 주목을 받던 그 시기에 여름 특집으로 무섭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은 기재하던 코너가 생겼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해서 열심히 날마다 그곳에 올라온 이야기들을 탐독했습니다. 그러다 절 얼어붙게 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본 그것과 너무도 흡사한 모습을 묘사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울부짖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저랑 연령도 비슷한 걸 보니 비슷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글을 써봅니다. 혹시 그것을 보신 분이 계시나 해서 말입니다. 차 타고 산소 가고 있는데 동기가 자기가 들은 이야기하는데 뭐 일종의 지인의 지인 이야기이니 진실성은 모르겠지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산속에 있는 길에 차 타고 다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보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다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짐승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뭔 소리냐고 하니까 삼촌의 친구가 젊었을 때 트럭 운전사였는데 운송 때문에 산속을 지나가는데 밤중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길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다고 했다더군요. 근데 왠지 소름 돋아서 그냥 무시하고 가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백미러 보니까 그 여자가 뒤에서 차를 쫓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안 보이길래 뭐지 했는데 바로 창 옆에서 달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머리가 길어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 같은데 주둥이가 나와 있고 이빨이 촘촘했다고 합니다. 그 존재가 창문을 깨고 들어오려고 하길래 엄청 속력을 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 동기가 할아버지 댁에서 같이 TV 보고 있는데 아마 다큐멘터리 종류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호랑이는 범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보니 그분이 젊으셨을 때 밤에 소변을 보러 변소를 가는데 집 밖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멀리서 쭈그려 앉아 있다가 눈이 마주치자 달려오길래 후다닥 도망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람은 아니고 사람을 홀리는 짐승인데 그걸 범이라고 한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반대 골짜기에서 하얀 옷을 입은 물체가 네 발로 뛰어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철원의 지뢰밭. 어느 날은 우리 소대 한개 분대 소대장 포함 9명이 수색정찰 외곽으로 나가 주요 거점을 순찰을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거점까진 차를 타고 가서 수색을 시작하고 다시 걸어서 복귀하는 길을 수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색 정찰하는 구역 중에는 아이스크림 고지라는 별명이 붙은 민둥산같이 생긴 고지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그 고지에 엄청난 포탄이 투하되면서 마치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고지가 깎여서 붙은 별명입니다. 그 고지 안에는 미로처럼 콘크리트로 된 벙커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갈 때 소대장이 들어가시야 이러더군요. 참고로 우리 소대장은 진짜 엘리트라고 불릴 만큼 FM이 소대장이었고 대대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소대장이 고지 벙커 철문 앞에서 망설이더군요. 그래도 군인이고 명령이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므로 우리 소대는 벙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푹푹 찌는 철원의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니 엄청 추울 정도로 냉기가 흐르더군요. 벙커 안의 길을 따라 빙빙 돌면서 올라가게 돼 있고 고지 꼭대기로 나올 수 있는 출구가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와서 잠시 경치 구경하며 휴식을 하고 있을 때 소대장이 말하더군요. 벙커 안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검은 사람 형상이 정말 빛의 속도로 도망갔는데 너희들은 못 봤냐? 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당연히 못 봤고 뭐 고양이나 그런 게 들어왔다 도망갔겠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고 다시 철수하면서 소대장은 아 오늘 이상하게 피곤하네. 왜 이렇게 몸이 뻐근하냐? 왜 반복하더군요. 해가 지고 있을 무렵 복귀할 때가 돼서 우리는 중대로 돌아가는 길을 수색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 길 옆에 지뢰밭 표기가 돼 있는 길에서 소대장이 잠시 멈추더군요. 그러더니 소대장이 대뜸 지뢰밭 쪽을 가리키며 우리 이쪽으로 질러서 갈까? 그럼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이러더군요. 전 갑자기 더위를 드셨나 무슨 헛소리를 하나 속으로 생각할 찰나 군대장이 소대장님 장난치지 마십시오. 거길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뢰밭인데 하고 말을 했죠. 그런데 소대장은 갑자기 막무가내로 언성이 높아지며 여기로 가면 빠르다니까. 지금 소대장 명령 거부하는 건가? 이러더군요. 전 이때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정말 무서웠고 여름인데 몸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다른 분대원도 표정이 얼어 있었죠. 그래도 우리 분대장은 말년 병장 고참이라 꼴에 졸지는 않고 말을 이어가더군요. 소대장님 더위 드셨습니까? 분명히 지뢰밭 표지판이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길 어떻게 갑니까? 우리 분대원들 다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순간 소대장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는지 야 우리 왜 안 가고 여기 서 있냐? 뭐 하는 거야 빨리 복귀하자. 이러는 겁니다. 전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정말 머리가 띵했습니다. 우리 분대장이 말을 이어나갔죠. 소대장님이 방금 여기 지뢰밭으로 질러가면 빠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명령 무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 소대장이 어이없다는 듯 내가 여길 들어가자고 했다고 하며 오히려 놀라더군요. 소대장은 내가 단단히 훈련나라고 보다 혼자 중얼거렸고 우리는 무사히 원래 길로 해서 복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소대장이 와서 자신이 자다가 꿈을 꿨는데 어제 수색할 때 관련된 것 같다며 말을 해주더군요. 그 내용은 즉 꿈에서 어제와 같이 우리와 수색을 하는데 길에 웬 옛날 북한 인민군으로 보이는 사람이 다리에 총을 맞았는지 쓰러져 살려주시라요 살려주시라요 하더랍니다. 소대장은 땡 잡았다 생각하고 이 인민군을 포로로 잡고 너 이 새끼 너네 애들도 있지? 다 어딨어? 어딨어 이 빨갱이 새끼야. 라고 말하고 총구를 머리에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인민군이 손가락으로 어느 한 방향을 가리키더랍니다. 그 인민군은 계속 살려달라면서 저쪽 가면 우리 동무들이 있어. 내다 불었으니 살려주시라요.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인민군이 가리키던 곳이 어제 꿈에서 봤던 지뢰밭이었고 꿈에서도 그게 지뢰밭이라는 걸 깨닫고 그 인민군을 그 자리에서 개머리판으로 치면서 이 새끼가 누굴 훅으로 보나 하면서 막 때렸더랍니다. 그런데 그 인민군이 갑자기 소름 돋는 얼굴로 실실 웃으면서 이 미제국주의 앞잡이 종간 나 새끼들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참으로 아깝소 하는 순간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어제 아이스크림 고지 수색 나갔을 때 거기서 죽은 인민군 귀신이 아무래도 소대장이 지휘관이니 달라붙어서 다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니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후 뭐 별일은 안 일어났지만 이상하게 고지를 수색하고 온 다른 분대원이나 다른 소대원 중 한 명은 꼭 어디 몸이 아파 의무대를 갔던 일이 생각나네요. 세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와 만났다. 저희 집은 아버지 어머니, 저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25년 전 아버지는 건설 쪽에 일하셔서 해외로 출장을 가셨지요. 제 동생은 친할아버지, 할머니 댁인 마산으로 갔고요. 그 당시 제가 5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방 한 칸인 곳에서 어머니와 저만 살았어요. 옆 동네에 애가 쪽 분들이 사셨고요. 어머니는 이모와 함께 옷 장사를 하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와 제가 낮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꿈을 꾸신 거예요. 제 손을 잡고 어딘가 가려고 지하철을 타려는데 승강장에 아무도 없었대요.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도착한 열차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이건 아니다 했대요.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셨는데 어느 정장 입은 사람이 열차 안에서 어머니 보고 손짓을 하며 어서 타라고 했대요. 제 손을 꽉 잡으시고는 바로 다른 열차를 타러 갔는데 그 열차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그 손짓을 했던 남자가 어머니 손을 잡고 열차로 막 끌고 가셨대요. 어머니는 안 가려고 발버둥 치시다가 열차 안을 봤는데 차 유리마다 표정 없는 사람 얼굴이 다닥다닥 붙어 있더래요. 어머니는 식겁하시고 있던 찰나에 귓속에서 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래요. 자세히 들어보니 제가 우는 소리였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에서 저는 울고 있었고 집안은 연탄 냄새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밖에서는 외가 쪽 사람들이 저를 보러 왔다가 연기 나는 것을 보고 급하게 달려왔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 집은 홀라당 타버렸고 저와 어머니는 마산으로 집을 옮겨서 살았답니다. 친지분들은 제가 울어서 어머니와 제가 산 게 아니냐는 말도 많이 하셨지만 전 어머니 덕에 지금껏 잘 크고 잘 자랐다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지금까지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일이 잘 해결되어서 다 같이 91년에 서울로 올라와 강남에 아파트도 샀고 빌딩과 가게도 없고 풍족하게 고등교육까지 받으며 살았지요. 2005년 제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을 때 군 입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소하기 전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지요. 그때 아버지는 웃으면서 잘 갔다 오라고 하셨지만 제 여자친구와 어머니는 엄청 눈물을 보이셨지요. 제가 군대에서 상병 때쯤 휴가를 나가서 여자친구를 만난 후 집에 가려는데 여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전 가벼운 것인 줄 알았는데 심각하게 말하는 걸 보고 빨리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옆에 가서 봤더니 너무 마르셨습니다. 원래 마른 체형이긴 하시지만 너무 말렸던 어머니 손을 잡고 많이 울었어요. 병명이 위암이었더라고요. 제 동생과 아버지는 수술해서 괜찮다 하셨고 전 아픈 어머니를 두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GOP에서 소대장과 싸우고 영창을 갔다 온 후 연대에서 생활을 하며 집에 전화를 하고 어머니 상태를 물었지만 괜찮다는 말만 들릴 뿐 나가서 보지 못하니 답답하더라고요. 제대 3개월을 남길 때쯤 근무를 서고 잠을 청하는데 꿈에 같은 남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귀신을 믿는 건 아닌데 정말 무서워합니다. 어쨌든 정말 무서워서 가만 보고 있는데 제 앞에 와서 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합니다.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뭐가 미안하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를 데려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깨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밤을 새웠고 그 다음 날 자대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이 왔고 바로 휴가를 받아 서울로 갔습니다. 친지분들 모두가 병원에 계셨고 어머니는 편안해지는 약을 인거를 통해 맞으시고 통증을 줄이고 서서히 돌아가시게 하는 거라더군요. 어머니는 간신히 숨만 쉬시면서 제 손과 제 동생 손을 잡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끝날 때까지 엄청 울었지요. 그때 살짝 잠이 들었을 때 또다시 갓쓴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언니 이모도 데려가야 한다고요. 이모도 암이셨거든요. 근데 수술도 성공적이었고 항생제도 잘 버티셨는데 또 데려간다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이제는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막 화내고 욕도 하고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과 어머니와 이모님이 돌아가셔야 제 수명이 늘고 집에 복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말도 안 되는 말만 듣고 깨어나 다른 병원에 계신 이모에게 찾아가 봤지만 이모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나타난 적도 없고 지금은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직장도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도 하고 제 아버지, 동생도 지금 정말 나쁜 일 없이 모든 일이 잘 되고요. 한 번 용한 무당을 할머니께서 찾아갔는데 제가 들은 말과 똑같다 하더라고요. 어머니와 이모님이 저와 제 동생을 위해서 먼저 가신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어머니와 이모 생각에 한참 눈물을 쏟아냈지요. 벌써 5년 전의 일인데도 매일 그립습니다. 이제 곧 어머니 생신이기도 하고 길일이기도 한 쾌에 어머니에게 찾아가 감사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